네, 지금 제 옆에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안이 추진이 됐고 협약식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그래서 민주노총도 여기에 이제 그 사인을 하기로 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걸 올렸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반대를 했고요. 결국은 정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환 위원장이 일주일 뒤가 되겠네요. 오는 23일에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다시 추인을 받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인지 그다음에 이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 좀 종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위원장께서는 그때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23일에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추인이 나면 그냥 바로 사인하는 겁니까? 추인이 되면 그 최종 합의안에요. 예. 뭐 협약을 하는 그러한 절차들이 남아 있긴 한데 그 일정이 바로 확정돼서 진행되는 것은 아직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일단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게 중앙집행위원회가 있고 대의원 회의가 있고 그러면 권한과 어떤 그 최종 의사 결정 단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임시대의원대회는 제가 공고한 거고요. 예. 그 공고한 일정대로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고를 했고요. 예. 그래서 100만 우리 직선으로 선출된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나의 기관이고요. 네. 중앙집행위원회도 기관이라고 했을 때 대의원대회 소집 권한은 이제 위원장이라는 기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했던 사업 결과에 대한 대의원들에게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중앙집행위원회 열렸을 때 이거 절대로 그 추인 못한다라고 했던 중집위원들은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임시대의원 뭐 대회. 임시대의원 대회 자체를 철회하고 이 합의안을 폐기하라라고 하는 입장이시고요. 네. 다만 위원장의 소집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뭐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위원장께서 이 강력하게 이것을 이제 그 추진하는 주된 이유라고 할까요? 예. 동기라고 할까요? 그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시대가 대단히 중요했고요. 그 시기에 민주노총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네. 그것은 결국은 민주노총을 포함한 이른바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는 것을 예.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또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인 제도, 법을 만드는 것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른바 재난이 끝나고 나서 불평등이 더 강화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 네. 이게 민주노총이 100만이 넘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공적 조직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이걸 제안하게 됐고 또 그걸 또 수용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그러한 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까지를 일정하게 수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의를 하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만약에 이 그 노사정 대타협안이 확정이 된다고 치면 노동자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좋은 방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올해 임금 인상이 얼마나 올랐거나 근로조건이 어떻게 바뀐다 이건 없습니다. 즉 노사 간 교섭은 아닙니다. 예. 다만 민주노총으로 조직돼 있지 못한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자영업자들의 구체적인 지금 재난 시기에 있어서의 지원이 확대되고 정부의 예산 집행의 방향이 그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한 이 노동자들이 이른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단계적 실시라는 과정에서 고용에 대한 안정과 안전판과 이후의 대안들 그리고 우리 정은경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아프면 쉬는 쉴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를 앞당기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상병수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그런 개념은 없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업무상재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몸이 아파서 쉬게 되면 이른바 생계비 같은 거 지원이 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병수당이라고 하는 게 이것까지 그러면 그 노사정 그 논의 과정에서 이것도 도입된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겁니까?
그거 관련돼서 상병수당을 풀어쓴 내용이 예.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라는 곳에서 지난 10년간 논의만 됐지 네. 사실상 1조가 넘는 예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뭐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네. 정부가 또 정책 의지를 갖게 됐고 사용자 측에서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저희는 보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노동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부가 항공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사업조까지 투입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영계의 책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 책임의 핵심은 해고 금지라고 하는 것들이 명문화되는 건데 이게 없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노동자 입장에서 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예, 보는데. 맞습니다. 코로나19 시대고요. 네. 특히나 추상적인 해고 금지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네. 구체적인 고용유지 대책이 지금은 필요한 때입니다. 음. 그래서 그 코로나19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네. 한 사람의 노동자들에게 그게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우리처럼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는 고용이 바로 자신의 신용도랑 연결되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또한 이른바 사회안전망의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국면에서는 추상적인 해고 금지보다는 고용 유지란 입체적 대안이 더 필요하고 네. 이번 합의안에 그 고용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고용 유지가 전제가 되는 고용 유지에 따르는 이라고 하는 것이 28번 언급될 정도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해고 그- 금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지 예. 그리고 경영계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예. 노동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또 협력할 것인지 이러한 것이 하나로 좀 이번에 그 노사정 그 합의문의 최종안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것이 반복되는 횟수조차 제가 확인해본 숫자로는 28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용 유지와 그럼 해고 금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 그냥 단순한 어감의 차이냐 아니면 해고 금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못 박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했다라는 것은 노사정 어떤 타협의 정신에 대한 위배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고용 유지라고 하는 것은 했는데 그러니까 노력은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로 연결될 수 있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다른 거 아니냐. 반대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해고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있는 헌법 명령을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어쨌든 저희들의 이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라면 네. 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사실상이 그냥 대통령에게 그걸 선언하시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선언과 구호만으로 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보다 구체적인 고용 유지를 위한 그런 대안들을 이번에 만들어가는 것 이게 보다 실사구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인을 한다면 그 경영계 쪽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까라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확신하십니까? 고용 유지를 위한 경영계의 노력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또한 법 제도적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네. 정부가 감시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또한 이번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그 바꾸게 이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면서 어찌 본다면 민주노총 조합원하고는 직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되는데 지금 민주노총까지 그러니까 직을 걸고 임시 대의원대에서 추인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창립 이후로 25년 동안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네. 그리고 또한 한국 사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구호나 뭐 레토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이 또한 민주노총의 역할일 거다. 사회적으로 주어진. 네. 그렇다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자신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아니라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로서의 이후 비전을 만드는 것, 불평등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라면 거기에 민주노총이 또 책임도 다 같이 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제안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했다라면 네.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외쳐왔던 것과 걸맞는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거고 그 신뢰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민주노총의 자산이 이유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국민들의 있습니다. 신뢰를 말씀하셨으니까 대놓고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노동 문제를 좀 뭔가 다루고 민주노총 이야기라면 사실은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꼭 그 호의적인 여론이 그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오히려 저희도 많이 노동이 보고 많이 있습니다. 분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민주노총을 하나의 어떤 기득권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신 거 이렇게 그 질문 드려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민주노총이 그 이른바 뭐 대공장, 공기업, 그 대기업들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해내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에서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저희들이 계획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연대의 정신 그리고 함께 살자의 정신들이 우리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또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달라진 모습을 이번 기회에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그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이번의 계기를 통해서 네. 보다 구체적인 민주노총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민주노총 안에서 이런 갈등이 나오면 항상 언론은 또 어떤 묘사를 하냐면 민주노총 안에 어떤 정파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여기는 또 뭐 NL 뭐 PD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고요. 네. 또 공조직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조직의 각각의 그 기능과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뭐 정파로 그 뭐 이 명칭되는 뭐 이런 어쨌든 논의가 좀 뭐랄까 좀 건강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러한 것에 또 막 뭐 휘둘리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민주노총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노사정 대타협안도 이제 큰 그림이고 그랜드 디자인이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또 하나 현안이 저희가 어제 그래서 인터뷰도 한 바가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제 그 잠정 일단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1.5%. 예. 노동자 입장, 민주노총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저희는 지난 시기에 이게 과연 코로나19 시기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네. 단순히 공약을 1만 원 공약이 폐기됐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너무도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금의 어려움을 정말 모르는 그러한 결정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매우 비판적인 어쨌든 뭐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그러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와 사간의 어떤 의견 대립, 나아가서 어떤 공익위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5%라는 인상률로 그러니까 제시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 구체 최저임금이라는 어떤 돌출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했던 각 집단의 태도를 볼 때 노사정 대타협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련이 된 데에서 과연 제대로 실천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로 연결된 하나의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사정 합의안의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이 알려지면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이 재난 시기에 국가의 역할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가의 역할에 이어지는 법과 제도를 네. 이렇게 어쨌든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고요. 그것을 어쨌든 집행해 나가는 거에 정부의 정책 의지와 네. 그리고 또한 경영계에 있어서 공동 부담, 지금의 건강보험료라든가 아니면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공동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일정한 의견들이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네. 그것의 의지와 그런 것의 합의 정신에 입각한 저희들이 집행, 이행, 촉구를 하면 또한 그것이 사회적인 여론으로서 큰 어쨌든 이 힘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안이 만약에 협약까지 되니까 협약식까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게 바로 집행에 들어간 건가 아니면 국회로 가서 또 법률을 그러니까 정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정비도 있고요. 예. 아니면 정부의 시행령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한 정책에도 구체화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예. 총리실 산하의 각 정부 부처와의 협의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야 이게 좀 더 구체화된 후속 논의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협약식까지 이루어지면 국회도 뭐 다른 소리 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낙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을 만들 때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국회 안에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노사정 합의 정신을 국회는 그러니까 충분히 존중할 거다 이렇게 예. 낙관하신다라는 거고요. 임시 대의원 대회의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스스로? 뭐 지금은 뭐 이런 새몰이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은 근거가 좀 박약한 그러한 좀 그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고 해서 마치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부결의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들 하지만 지금 이제 공고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그 확인되기 시작을 하면 저희는 뭐 대의원들께서 충분히 판단해 주시고 네. 그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약에 거기서 추인을 받으면 이제 바로 이제 협약식하고 이제 실천에 들어가는 건데 부결되면 직을 거신다고 했으면 예. 위원장직에 사퇴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미 그 입장을 최근에 밝힌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대의원 동지들에게 예. 정말 그 호소를 드렸죠. 뭐냐면 이게 진짜 정권과 자본에 굴복한 항복문서라는 표현인지 알겠습니다. 아니면 민주노총이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인지를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김명